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피아노과에 재직 중인 김선아라고 하고요. 저희 클래식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악 연주회야 하고 이런 인문학 강연을 하는 미라클래식이라는 팀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저희 팀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원래 않은데 오늘 굉장히 어제부터 막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이번 주에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못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만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봄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부산에는 처음 내려왔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받아보신 이 프로그램지에는 아마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고 돼 있을 텐데 처음에 제가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할 때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고요.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소설에서 제목을 차용을 해왔어요. 최근 1, 2년 동안에 사실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이 미디어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이 워낙에 유명한 책이기는 한데 제목은 유명한데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두꺼워가지고 마르케스가 긴 책 쓴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목을 가져왔는데 오타가 나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금 시대를 얘기를 할 거고 우리 시대의 사랑의 관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미라클래식이라는 팀으로 공연을 하면서 이런 강연을 하면 지금 이 주제도 아마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데 한 2시간씩 강연해서 3회 정도에 걸친 강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봄에서 처음 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신나가지고 의욕 넘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내드렸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보니까 90분 강연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 내려오기 직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조정을 했어야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연주 들으실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슈베르트 곡 같은 경우에는 잘 자요, 물레 감는 그레첸하고 마왕이라는 곡을 한 곡 더 연주를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슈만은 유모레스크 대신에 카니발에서 몇 곡을 발췌를 할 거고요. 강연을 하다 보면은 아마 브람스는 오늘 연주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예술, 음악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 지금 보시는 요 첫 번째 페이지에 그 배경으로 쓰인 그림이 마크 샤갈이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아마 화가 중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림에다가 가장 많이 넣은 화가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이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게 샤갈하고 샤갈이 한 22살 때쯤에 사랑에 빠졌던, 그때 당시 14살이었던 벨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벨라가 49에 갑작스럽게 감염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죽기 전까지 한 35년 동안의 시간을 샤갈의 연인이자 아내이자 그리고 뮤즈이자 그다음에 샤갈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비평가이자 그런 사람으로 굉장히 이 샤갈의 작품 세계 자체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샤갈의 작품을 얘기를 할 때 샤갈이 자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했던 게 만약에 삶과 예술에 있어서 딱 하나 중요한 색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의 색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Color of Love라는 개념이 샤갈의 작품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생일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여자가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남자가 꽃다발 들고 선물을 줘요. 여자도 그 꽃다발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막 몸이 앞으로 튕겨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남자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너무 사랑하는 여인의 그 기쁜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가능하지 않은 자세로 막 여자한테 입맞춤을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 다 막 발이 허공에 둥둥 떠 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이 사랑에
얼마나 뜨겁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지 그 사랑의 희열을 가득 담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되게 오래된 영화긴 한데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두 결혼한 커플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오늘 연주하실 분 결혼한 지 이제 3개월쯤 되셨나요? 한참 신혼이신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과연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죠. 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특히나 낭만적인 사랑, 우리 다들 낭만적인 사랑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남의 사랑 얘기하는 거 굉장히 사실은 시덥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사랑 얘기. 특히나 우리가 오늘 할 얘기가 한 200년 전에 유럽 사람들 사랑 얘기거든요. 굉장히 공허할 수 있는데 오늘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주제인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접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좁게는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계시는지, 우리가 왜 예술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런 얘기들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들 한 번씩 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을 원하는가? 정말? 혹은 나는 자유를 원하는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우리는 모두 자유를 좋아한다고.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원하고 있을까? 혹은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을까? 사랑이 뭔가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기준, 정의, 표현 다 다르거든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회, 시대가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주고 있는가, 혹은 그 사랑의 관념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는 그 시대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3년에 패왕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봤었고, 그랬을 때 이 두지와 시투, 그러니까 장구경하고 장풍,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은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그때 당시에 영화 평들을 봐보시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포커스를 그렇게 많이 맞춘 영화 평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극이라는 하나의 소재, 이 사람들 경극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그 막 중국 근현대사의 드라마틱함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 그런 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지, 많은 사람들이 이 두지와 시투의 관계에서 뭔가 미묘함을 느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 굉장히 낯설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개념 안에는 저런 사랑은 용인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랑이었고,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저런 관계는. 그러니까 아예 그 관계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부러 언급들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왕의 남자가 나왔을 때는 이 공길하고 장생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그때 이제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벌써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짠한지, 애잔한지, 슬픈지, 그래서 심지어 아름다운지, 이런 얘기들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왕의 남자가 1000만을 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브록백 마운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벌써 이 영화를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죠. 93년도였으면 브록백 마운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개봉도 못했을걸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들을 공감을 한다는 얘기고, 그 아픔들에 대해서 그거에 내 개인적인 취향이 어떤지, 혹은 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내가 용인을 하는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두 사람의 관계와 감정이 어떤 건지 나도 안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개별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 시대와 그 사회의 모습, 그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냥 이렇게 꽁냥꽁냥한 뭐 핑크색 이 러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란 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게 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낭만이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 유럽에서 태어난 개념이에요. 그러면 19세기 유럽의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였는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무엇이 그때 가장 중요했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19세기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뭐 문학, 그림, 뭐 음악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렇게까지 사랑이 중요해졌을까? 19세기를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19세기는 이성하고 감정이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시기였어요. 이성하고 감정이 뭐죠? 우리 그런 거 굉장히 잘 물어보잖아요. 너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감정적인 사람이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이성적인 사람,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 좋으세요?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 좋으세요? 보통 우리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 하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똑똑할 것 같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딱딱할 수는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좀 이성적이어야지. 너무너무 감정적이다. 일단 좀 막 고개 막 흔드시고 벌써 이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 생각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이성적인 걸 가르쳐요? 감정적인 걸 가르쳐요? 지금은 우리도 감성 키워야 돼, 감정을 뭐 더 긍정해야 돼 하면서 과외로 그런 거 막 그림도 그리게 음악도 하게 많이 교육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건 이성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성이라는 게 18세기까지는 월등하게 중요했어요. 중세 천년을 빠져나오면서 유럽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 이성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계몽 시대라고 하죠. 계몽 사상이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믿고 신이라는 것들을 막 벗어났었거든요. 거기에서 인간의 감정, 뭐 우리가 감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에너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성을 흐릴 위험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감정, 감각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제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 대상인 거지 이게 막 발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9세기는 여기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각한 거 아닌가? 감정을 그동안 너무 무시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이 19세기 유럽이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19세기 유럽 이 이성이라는 거, 계몽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종교의 시대, 신의 시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었던 인간들의 평등과 자유를 얻었던 게 계몽 사상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목을 쳐가면서까지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평등 그리고 자유를 얻어냈어요.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확 담았던 게 나폴레옹이었죠. 근데 이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돼버렸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 틈을 타서 예전에 왕, 귀족, 권력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1814년에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 틈으로,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런 혁명 세력에 막 굉장히 희망을 걸고 했는데 쟤도 똑같잖아. 거기다가 심지어 새로운 이 혁명 세력들은 서투르기까지 하잖아. 차라리 옛날 애들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옛날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 귀족들한테 다시 권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G4, G5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다음 프랑스, 나중에 스페인까지 해가지고 유럽의 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앞으로 나폴레옹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유럽을 통치해 갈 것인가를 했던 그 모임이 이 비엔나 회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됐던 게 뭐냐면
두 번 다시 나폴레옹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유럽을 휘저으면 안 돼.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힘들어. 다시 왕이 나와서 통치를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공화정, 그러니까 민주적인 체제, 국가 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엔나 회의 이후로 이 사람들이 G4, G5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이후에 우리가 시스템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그런 혁명 세력이 나와가지고 유럽을 어지럽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의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철저하게 검열하고요. 규제하고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뭉쳐가지고 만약에 프랑스에서 난동이 일어나 그럼 아까 그 G4들이 다 군대를 프랑스에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결정했던 게 비엔나 회의거든요. 유럽의 경찰 국가의 탄생인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유럽이라는 거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한 시스템을 많이 갖춰갔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오히려 뭐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 있는 거대한 압박과 이 규제와 검열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던 게 19세기 유럽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막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이성이라는 것을 붙잡고 400년 동안 중세 이후에 막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방향이 맞나 싶은 건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낭만주의 하시면 많이 보시는 그림들이 이런 거거든요. 예술가들이 이렇게 조그만 방에 모여가지고 이런 예술, 지금 리스트가 베토벤 동상 앞에 놔놓고 친구들이랑 둘러싸여서 연주하는 그림이에요. 유명한 슈베르티아드. 슈베르트가 친구들하고 항상 시 낭송하고 자기 새로운 노래 발표하고 하면서 했던 이런 모임,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물론 지금 우리 같은 모임인 거죠. 소수가 작은 공간에 모여서 훨씬 더 친밀하고 내밀한 이런 예술적 교류를 하는 거. 이게 그런 내밀함을 서로 더 공유하기 위한 모임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대규모 모임을 이 정부에서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슈베르트도 이런 모임 하다가 몇 번을 경찰서 끌려가요. 한 번은 막 친구랑 또 몇 명이서 파출소 끌려가가지고 슈베르트랑 다른 친구들은 그 밤 지나고 이제 훈방 조치가 됐는데 친구 한 명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비엔나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조건 하에 풀려났어요. 추방당한 건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삼엄했던 시기가 19세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낭만 시대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자유롭고 아름다움을 상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이렇게 억눌려 있는 면이 많았다는 거죠. 자유라는 걸 사람들이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억압을 훨씬 더 강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어땠는가 했을 때 이전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사회였어요. 벌써 산업혁명이 진행된 지 한 세기가 지난 건 거고 그랬을 때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수년, 수십 년을 투자해가면서 혁명을 하고 했지만 평생 혁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더 어디서 돌을 던지고 시위를 하고 하기에는 애매할 정도로 공화주의라는 건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훨씬 더 정교한 억압이 가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삶으로 들어가서 자기 삶을 꾸미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등장을 하는 이 중상층들의 굉장히 평온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이 삶의 유러피안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비더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파트 광고랑 비슷하게 굉장히 세련되고 풍요로움이 딱 느껴지는 그런 초상화들이 그래서 이때 많이 그려집니다. 가족 초상화들 많이 그려지고요. 이때 초상화에 이제 애기들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애완견 등장하고요. 이런 초상화들이 비더마이어 풍경을 잘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싼 유러피안 인테리어라고 하는 게 요 시기에 완성된 그 비더마이어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자들, 지금은 이런 의자들 개당 한 200만 원쯤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강북에 있는 부자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스타일들이 요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이제 우리 집 예쁘게 꾸미고 우리 가정을 예쁘게 만들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스타일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자본주의라는 게 항상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풍요로운 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가난의 빈곤의 그늘을 가지고 있는 게 자본주의인 건 거죠. 그래서 도미에가 그리고 있는 같은 19세기의 그림이지만 도미에가 그리고 있는 풍경을 봐보면은 지금 이제 도시로 교회에서 도시로 일을 하러 나가는 3등칸 열차에 탄 승객들의 모습이거든요. 아까 비더마이어 풍의 초상화에서는 하고는 너무 비교되는 사람들의 표정이죠. 표정 자체가 없죠. 너무너무 숨막히고 힘든 그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공존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밀레의 그림. 밀레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렇게 정치적인 거를 나는 그림에 전혀 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훨씬 더 종교적인 내 감성을 담았을 뿐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밀레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도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치적인 것들을 담아서 예술 작품에 표현을 하면은 바로 억압이 내려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밀레가 실제로 이렇게 그린 시골 풍경들 보면 만약에 종교적인 것을 넣었다면은 종교에서 풍경을 왜 그리죠? 자연을 왜 그려요? 신이 창조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밀레가 그린 건 뭐예요? 이삭 줍는 여인들. 이삭은 누가 주어요? 그때 당시 도시 빈민들도 대단했지만 시골은 또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밭이 있으면 밭에 주인이 있죠.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소작농들이 있잖아요. 소작농들은 밭을 읽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소작농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추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빈민 중에 빈민인 거죠. 밀레가 이 그림 프랑스 파리 화랑에 보냈다가 어마어마하게 욕먹은 이런 혐오스러운 그림을 왜 보내냐고. 이거 어디다 걸고 누구한테 팔라고. 아까 비더마이어 풍의 그렇게 산뜻한 그림이 팔리는 건데 밀레가 그리는 건 뭐예요? 아까 3등칸 열차 사람들의 표정은 표정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숨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숨막히는 풍경이 함께 공존했던 게 19세기 유럽인 거예요. 중세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했어요.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서 유럽 사람들이 사람들의 질서와 사람들의 이 세계를 만들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가지고 한 400년을 내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잘 달려온 것일까 하는 회의가 가득했던 시기가 19세기 유럽이기도 하다는 건 거죠. 우리가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뭐 하나가 정말 이건 맞는 거라고,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라고, 뭐 하나 신념을 막 붙잡고 엄청난 속도로 뛰어왔는데 갑자기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뭘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한때 그래서 인도 가는 거 유행이었어요. 인도. 아니면 산티아고 가던가. 인도나 산티아고 못 갈 거면 하다못해 제주도 올레길이라도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디 인왕산 둘레길이라도 걸어야 되고, 하염없이 방랑을 하는 시대가 19세기입니다. 19세기 예술에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방랑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벤트로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죠. 막 걸어요. 하염없이. 왜 걸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걸으시나요? 왜 그렇게 걸으세요? 걸으면서 뭘 해요? 뭘 발견하고 싶어서 걷는 거죠? 정처 없이. 내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내 속을.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뭐 내면으로의 여행 이런 키워드 쳐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막막한 어디 있을 것 같은 자연. 근데 어디로 그 다음에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자연에 서 있는 뒷모습. 사람의 뒷모습. 혹은 뭐 이런 사막 한가운데 십자로 교차로 같은데 그냥 서 있는 어떤 사람의 작은 뒷모습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렸던 게 19세기 낭만주의 대표 화가라고 불리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예요. 프리드리히가 그린 그림이 대부분 이러거든요. 막막한 그런 자연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염없이 걷는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서?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서 내가 모르는 진리가 교회에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만들었던 이루었던 이 사회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 있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등산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프리드리히의 그림 봐보면 다 교회 가는 복장으로 있어요. 구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가 그림 그리는 장면을 친구가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봐보시면은 거대한 풍경을 그리는 사람인데 창문 저렇게 다 박아놓고 그리잖아요. 이게 풍경화가 아니라는 건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자기 내면을 막 여행을 해서 어딘가를 돌아다녀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들의 여정을 그린, 말 그대로 방랑 자체를 그린 게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그림이고, 이걸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19세기 낭만주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낭만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핑크빛이고 막 파스텔 톤이고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막 잿빛이고 아득하고 막막한 게 낭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술가들이 닿는 게 그런 거였어요. 19세기 낭만주의에서 물론 핑크빛도 있고 파스텔 톤도 있고 하는데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그래서 자기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는 거였다는 거죠. 2019년도에 이 YB 윤도현 밴드가 앨범을 내면서 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제가 재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뭐 YB 밴드 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관중이 함께 뛰면서 부르는 굉장히 선동적인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2019년도에 앨범을 내면서 앨범 색깔이 확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어보니까 세상이 그냥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더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뭘 했느냐? 큰 거 얘기 안 하고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려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 범국민적인 가사, 월드컵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아주 소소하기도 하고 작기도 한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19세기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작업이 이런 방향이었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쭉 내달리다가 어느 한 곳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기 시작한다? 자기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면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뭘 만날까요? 내면으로 막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벽에 이런 구멍이 있어요.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죠. 구멍은 구멍이지. 근데 구멍 위에 이게 있어요. 들여다보지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들여다보고 싶죠. 이렇게 있으면. 안 궁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우리 그런 심리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 프랑스의 자크 라깡이라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다들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좋은 학교 가신 분들 막 계시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 때문에. 부모님의 욕망이, 선생님의 욕망이 나한테 투영된 게 너무 많죠. 여기 피아니스트들 계시지만 어떨 때 연주자로서 가장 행복하세요? 연습실에서 내가 연습을 하다가 내 손끝에서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소리가 나왔어. 그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니면 나 뭔지도 모르고 쳤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줄 때 행복해요? 사람은 막 뭔가 내 욕망이라는 게 막 어디인가에 막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거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욕망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백을 왜 들고 싶어요? 손예진이 들었으니까 들고 싶어요. 손예진이 든 백을 우리 옆집 아줌마도 들었으니까 들고 싶어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자극이 된다는 건 거죠. 보시는 게 푸시케, 그리스 신화에서 푸시케가, 아프로디테가 푸시케한테 페르세포네한테 가가지고 아름다움의 비밀이 담긴 그 함을 훔쳐와 그랬거든요. 푸시케가 훔쳐와요. 그래가지고 저걸 열어보다가 영원한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워터하우스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푸시케가 저걸 왜 열어봐요? 저걸 열어보면 그 안에 아름다움에 대한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알면 내가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프로디테가 열어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결국 지배하는 거는 인간의 욕망인 거죠. 인간의 욕망의 노예예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내가 그걸 투영해서 그걸 바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1차적인 거는 뭐여야 되느냐? 내 욕망을 직시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 욕망이 뭔지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지배받질 않아요. 근데 이 19세기 예술가들이 자기 속으로 막 파고들었더니 그 욕망과 욕망 끝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속엔 뭐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가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엄마가 바라는 내 모습이 있어서 나도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30년을 살아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 모습을 내면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아닌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 욕망의 끝인 건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 19세기 사람들한테는 막 사회적인 정치적인 자유를 막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이 개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진짜 자유를 찾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는 방랑을 하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갔더니,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욕망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 욕망의 끝에는, 그러니까 그 욕망을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라의 경지, 타라의 경지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의 욕망 자체도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진짜 가장 큰 욕망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나더라. 그러니까 진짜 나를 잃는 경험을 해야만이 내가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욕망의 끝으로 가서 나 자신을 완전히 놓는 경험을 사람이 언제 해요? 해보셨어요? 3개월 전에 해보셨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망의 끝으로 가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험을.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어. 저 유학할 때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막 어느 가문의 7대 종손인데 크리스마스에 밥 얻어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자매님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음에 부활절에 세례받고 있어요. 뭐 어머님은 막 어디 산속에다 절 세우고 막 이런 집안인데, 자기 자신의 모든 거를 부정할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9세기의 낭만적인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의 끝에서 나 자신을 완벽하게 잃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샤갈이 그린 게 그거죠.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자세가 나와요, 남자한테. 이 두 사람이 중력을 거스르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만큼 그 사랑의 희열이 대단한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로미오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문이고 집안이고 부모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담을 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쟁취를 못했을 때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건 거죠. 근데 이게 신화 속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세기 사람들한테는 자기들 삶에서 이제 그것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이 자기 삶을 실제로 만들어간 하나의 기준이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예쁜 로맨틱 소설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사랑 얘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제인 오스틴이 왜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렸는가? 이때 막 프랑스 혁명하고 죽어나가던 시기거든요. 근데 제인 오스틴이 19세기 초반에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는가? 인간의 그 감정에 대한 긍정인 거거든요. 이성이 다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어느 길로 가는가를 그리는 게 제인 오스틴이 연애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감정의 변화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낸 거죠. 19세기 초반에만 해도 이런 정도였다 그러면 19세기 중반 넘어가면요, 감정에 이끌려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그냥 스스럼 없이 포기하는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쫓아가가지고 욕망대로 사는 게 이때도 뭐 지금 우리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준으로는 죄악이고 어떤 기준으로는 막 도덕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살아보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 게 19세기 소설이고 19세기 예술이라는 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두 음악가들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거거든요. 프란츠 리스트. 음악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리스트 하면은 뭐 그런 음악들도 있지만 바람둥이, 뭐 연애 되게 많이 했고, 뭐 외국에서 그 유럽에서도 도대체 본인 스스로가 리스트의 사생아라는 걸 알지 못하는 유럽의 수많은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할 정도로 굉장히 여성 편력이 심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트가 한 54살쯤에 종교에 귀의를 해요. 신부님이 돼요. 굉장히 낮은 그 뭐 아주 정식 신부는 아니고 낮은 계급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전 유럽이 비웃었어요. 리스트가 한 50살 때쯤 그 전에 한 10몇 년을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랑 되게 결혼을 하려고 막 해서 50살에 드디어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혼식 전날 파토가 나거든요. 파토가 난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 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54세에 갑자기 신부님이 되니까 아, 저 결혼하려다가 결혼 엎어지고 나니까 머리 깎고 수도원에 들어갔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는데 사실 리스트의 삶 자체를 쭉 봐보면은 리스트가 그런 사랑을 했던 것 혹은 그런 선택, 인생에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사실은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요. 뭐냐면 리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실제로 신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병약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서 그 어린 시절에 벌써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신앙심이라는 게 리스트라는 사람 그리고 리스트의 예술 세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가 굉장히 일찍 말하자면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유럽에서 날리는 슈퍼스타가 되죠. 리스트가 연애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음악사에 혹은 리스트의 역사에 있어서 그래도 이름을 남기는 여자는 딱 2명이에요. 한 명이 마리 다구라는 여자고요. 또 한 명이 캐롤라인 위트겐슈타인. 이 두 여자가 리스트의 이 전체 인생사에 있어서 이름을 같이 남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리스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공통점은 둘 다 유부녀였다는 것도 아니고 둘이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지적으로 리스트보다 월등히 뛰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지적으로 리스트를 키워준 사람들이라고도 연인이자 리스트를 서포트했던 사람인 건 거예요. 마리 다구 같은 경우에 리스트랑 연애를 시작을 해서 좀 파리가 좀 시끄러웠거든요. 뭐 리스트가 연분도 많이 뿌리고 했었지만 그 전에도 이미 근데 마리 다구는 워낙에 너무 쟁쟁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파리 사교계가 좀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마리 다구가 리스트를 데리고 스위스, 뭐 이탈리아, 유럽 여러 군데를 그냥 여행을 해버려요. 몇 년 동안. 말하자면 유학을 간 거라고 할 수 있죠. 리스트랑 마리 다구가 갔던 그 코스가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요. 18세기부터 유럽의 이 귀족 자제들은 선생 하나 붙여가지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유럽을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유럽에서 막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특히 이탈리아 가가지고 이렇게 문학과 예술 배우고 지금 이게 그 그랜드 투어의 장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마리 다구가 결국은 리스트를 어떻게 보면 유학을 시킨 건 거죠. 그러면서 20대 연예인으로 막 날리던 리스트가 이런 지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고 이런 음악을 썼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거를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트의 인생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마 소리는 안 들리실 것 같은데 소리 안 들려도 손으로 보기만 해도 되게 현란하죠. 이게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이라는 작품이에요. 리스트의 작품들은 대부분 화려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이 초절기교라는 연습곡 자체는 리스트가 10대 때 쓴 거예요. 10대 때 쓴 건데 자기가 끝이 나야 될려나 봐요. 자기가 끌어다 쓸 수 있는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모든 현란한 기교를 갖다가 거의 서커스 하듯이 풀어낸 작품이에요.
이게 10대 때 리스트가 썼을 때는 그냥 연습곡이었거든요. 에튜드였어요. 20대 때 한번 개정을 해요. 그랜드 에튜드, 이래서 대연습곡. 더 멋지게 쓴 건 거죠. 제일 어렵게. 그랬는데 1852년, 54년 정도에 40대가 돼가지고 리스트가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데 그때 이 초월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연습곡, 기교를 보여주는 연습곡이었는데 19세기 사람들한테 초월은 무엇이었는가? 트랜센덴트라는 거, 트랜센덴탈이라는 거. 초월은 우리는 그냥 기교적인 초월을 생각을 하는데 기교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기교적으로 어려운 것에다 리스트가 초월을 붙이고 싶었으면은 두 번째 버전에다 붙였을 거예요. 1830년대에 쓴 거. 왜냐면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 40대 리스트가 다시 이 곡을 개정을 했을 때는 앞에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쉽게 개정을 했어요. 물론 그래도 어렵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느닷없이 초월이라는 거대한 단어를 붙인 거예요. 19세기 사람들한테 초월이란 거는 칸트의 초월이에요. 칸트. 너무 복잡해지고 있나요? 칸트. 칸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이 이제 없어진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란 게 뭔가를 철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때 이성이 뭔가를 알려면 초월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는 이게 이성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성 밖으로 나와야지 이성이 뭔 줄을 알 수 있어. 근데 이성 밖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면 또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되게 경계선에 있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뭔가 그 한계에 있어야지 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건데 19세기로 오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성은 알겠고 진짜 나라는 것, 이 인간, 사람, 나가 뭔가 할 때 나의 밖으로 나와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나의 밖으로 나온다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진짜 한계를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완전히 떠나면은 내가 아닌 게 되는 거고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삶인 건 거죠. 리스트의 삶이고 작품이고가 다 그래요. 보면은 리스트가 뭐 학교를 안 다니려고 했었던 거는 아니고 학교를 갈 노력을 하기는 했었는데 파리 음악원에 처음 10대 때 들어가려다가 거부당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라서. 리스트 헝가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민자예요. 평생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랑인으로 산 건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삶을, 슈퍼스타의 삶을 살기는 했었지만은 그 모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화려함을 겪어보는 것도 리스트는 진짜 끝까지 가본 건 거고 작품에 있어서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극한까지를 표현을 한 건 거고 리스트의 모든 삶의 작품의 성향이 그러는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나는 왜 이런 작품을 쓰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를 40대 50대 가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건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랑도 그렇게 한계를 밀어붙이면서 합니다. 너무 유명한 대사죠. 전국의 모든 아줌마들을 막 열받게 했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은 매 순간이 진심이에요. 진심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단 하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죄악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사랑이 단 하나 존재할까요? 그것도 대답하시면 안 되죠. 아직 신혼 3개월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깊게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인지하기 시작한 게 이 19세기의 낭만관이라는 거죠. 앞에 얘기들이 길어서 지루하셨을 텐데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리스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작품들이 대부분 그래서 화려하고요. 제목 아까 초월적인 연습곡 이런 것처럼 거대한 이런 개념이 막 너무너무 철학적이고 큰 그런 제목들 많이 붙인 걸로도 유명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스트가 자신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마리 다구하고 그렇게 유럽을 막 돌아다녔잖아요. 남들이 볼 땐 사랑의 도피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순례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리 다구하고 유럽 여행에서 만들었던 음악에는 순례의 해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연주는 우리 피아니스트 김민정의 연주로 리스트의 사랑의 꿈하고 헌정이라는 곡은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볼 슈만의 노래를 리스트가 편곡한 곡입니다. 이 두 곡을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